자, 교재 하나 보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가로 5번에 중개대상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는 거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게 들어가고요. 밑에 그 판례 보시겠습니다. 판례. 그러니까 설명드린 판례인데 읽어볼게요. 자, 공인인증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중개대상 권리를 얘기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할선을 업으로 했을 경우에 이건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비록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의 할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라질 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네. 금전 소비대차 아까 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6번 중개대상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정리해보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에 보면 사유물이 아닌 이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광명경찰서 그러면 중개상물 될까요? 그거 얘기합니다. 행정재산. 자, 경복궁 그러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청와대 팔아달라고 합니다. 사기꾼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번 둘째 줄에 보면 공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공도. 동그라미 기억번 둘째 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안 되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면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땅 이런 거 얘기하는데 누구 거예요? 국가 거. 거래할 일이 없죠? 중개상물 될 수 없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동그라미 디귿번 가시면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중개상물 안 되죠? 선박도 톤수에 관계없이 중개상물 안 됩니다.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됩니다. 특히 거기 보시면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안 됩니다. 자, 영업권 옆에다가요. 영업관 안 됩니다. 이것도 권리금 옆에다가 광업권 이런 거요. 안 되죠. 영업권, 광업권 중개상물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철거민 입주권 이런 것도 안 들어가겠죠? 딱지요. 철거민 입주권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세차장 구조물도 안 들어갔었죠 아까? 세차장 구조물 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거 했는데 대표적으로 질권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 질권.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도 안 들어갑니다. 분묘기지권은 19회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분묘기지권 옆에다가 시효취득이라고 좀 써두셔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공부하시죠? 민법에서. 자, 남의 땅이지만 거기다 묘를 맘대로 썼어요. 그렇지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를 써왔다면 20년이 되는 그 시점에 딱 어떻게 돼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시효취득하죠? 언제 취득하죠? 2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저절로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중개상 권리에 분묘기지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19회 때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보시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의 성립은 성립.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에 들어가죠. 그쵸?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유치권도 법정이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 담보물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 이러한 유치권 성립은 법정담보물권, 법정권리에 해당되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지 못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양도는 또 가능하죠. 지상권 양도, 유치권 이전 이거 되잖아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의 양도는 이전. 그때는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시고.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2장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에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문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험의 시행기간을 먼저 보셔야 돼.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시험의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앞쪽이 좀 중요합니다. 앞쪽이. 그래서 두 줄 읽어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뭐요? 합격해야 된다. 그죠? 요 시도지사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 국장이 아니고 뭐요? 시도지사. 우리 중개사 법령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내용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를 바꿉니다. 문제를 딱 읽다 보니까 숫자가 나왔죠? 숫자를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잘못됐는지. 두 번째는 관청을 보셔야 됩니다. 관청.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장으로 바꾸고 국장 그랬으면 등록관청으로 바꾸고 막 바꿉니다. 그걸. 그러니까 문제집을 딱 읽다가 관청이 나오면 틀렸는지 확인하셔야 돼. 세 번째 출제하는 방법은 반대말 쓰는 겁니다. 반대말. 그래서 끝에 보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없다 이렇게 하고 아시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주로 끝에서 포함 그랬을 때는 뭐라고 또 하고요? 포함 제외 이렇게 하고 되잖아요. 그죠? 반대말 쓰는 거 거의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다만 이렇게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봤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국장이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내가 시험 볼 거야, 내가 시행할 거야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시행기관은 결론적으로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디입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그거 써져 있구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국장. 합쳐서 시행기관이에요. 시험의 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라고요? 그렇지. 두 마디를 해야 돼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합쳐서 하는 얘기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외국 사람도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빼고요. 시험 못 보는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밑에 자격 취소 당한 양반은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또요. 부정행위자는 5년간이나 시험을 못 봐요.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험은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을 2번 볼 수 있겠나요? 네. 가능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지만은 법상은 가능하다. 시험을 갖다가 안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 뒤에 나와 있죠.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도 올해 시험 못 보겠는데요?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도 뭘 거쳐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해 시험 보기는 좀 사정이 그렇다. 응? 안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응? 갑자기 10월 달에 가가지고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통일되면서 지금 막 나라가 우수선하고 막 할 일이 많아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올해 시험은 조금 못 보겠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분 실시라고 돼 있고 밑에 나오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한다. 요건 평균을 따로 낸다는 뜻입니다. 평균. 자, 어떤 분이요.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가 민법하고 개론, 2차 과목이 이제 우리 중개사법부터 시작해서 공법 이렇게 같이 보죠, 두 개를. 그 다음에 세법하고 공시법령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과목인데 어떤 분이 중개사법을 갖다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중개사법이 자기는 적성이래요. 쉽고 이거 여기서 거의 90점 이상 받아갖고 자기는 민법이 약하대요. 민법이 어렵고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막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남겨서 민법에 보태주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 계셨어요?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보태줄 수가 없어요. 평균 따로 냅니다. 평균 따로 내. 예? 자, 그 다음에요. 15페이지 가보십니다. 이제 나머지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셔야 돼. 거기 합격자의 공고 및 자격증 교부라고 돼 있죠. 그거 좀 봐두시는데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가 결정된 때는 이를 뭐 한다고요? 공고해야 된다. 합격자 공고를 누가 하죠? 합격자 공고가 발표예요. 합격자 발표 누가요? 시행기관의 장. 시행기관의 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시도이사. 예외적으로 국장이요. 그래서 요 합격자 발표는 보통 이제 10월달 시험 보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11월 말 정도 수요일 날 발표해요. 수요일 날 무슨 과목이에요? 세법. 수요일 날 보통 발표합니다. 예.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시도의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1개월 내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뭐 한다고요? 교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격증을 주는 사람 누구요? 여기는 시도지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주는 사람 요거 얘기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까 관청 바꾸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국장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언제까지 주게 돼 있어요? 합격자 발표하고 1개월 내 그 숫자 바꿔서 냈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2개월로 바꿔냈었죠.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뻔합니다, 여러분. 자, 교재 17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격증 대여 부분은 여기서는 빼고 넘어갑니다. 일단 빼는데 나중에 저 뒤에서 언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순서상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17페이지.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3장 등록 제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하고요. 두 번째는 등록 절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원래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처벌 대상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자, 네 번째는 등록이 되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 4가지 내용이 등록 제도에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결격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은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건 한 문제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비중을 봤을 때 요렇게 합치면 이제 한 문제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등록 제도는 3문제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등록 기준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갖다가 정리하기 전에 칠판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새로 등록을 받아주는 개공은 2종류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될 사람 또요. 여럿이 법인 개공하려고 하는 경우 2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지금부터 볼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오픈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일단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사무실을 얻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바로 요 자실사 세 가지입니다.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자격증 따는 게 제일 어렵죠. 실무교육이야 뭐 시간만 때우면 되고 사무실은 돈 있으면 되잖아요. 아 이건 돈 갖고 얘기를 안 돼 이게. 자 그런데 여기 실무교육 받을 때 실무교육은 오픈할 때 받는 건 실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려고 했을 때 연수교육 받는다. 뭐 또 직무교육 받는다. 그러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실무교육 받는 거야. 이 실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죠?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그때 기준에서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유효해서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두 가지.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죠.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폐업하고서 1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차릴 적에 그럴 때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해요? 면제받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무실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세 개 중에서는 이 사무실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일단 합법적인 건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오픈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을 얘기해요.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는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만약에 가건물입니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다 사무실 오픈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요. 합법적인 건물이 돼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죠. 준공이 떨어졌다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있지 않아도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개사무실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외가 있을 때 반드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미등기 건물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을까요? 네. 미등기 건물. 네.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기만 하다면 미등기 건물에다가 오픈할 수 있어요. 이건 되는 겁니다. 대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실 게 뭐냐면 건물이 지어질 때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건축 허가를 받겠죠.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착공이라고 그래요. 다 지으면 준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준공 떨어지면 좀 있다가 대장을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이런 단계예요.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보존 등기까지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뭐예요? 원칙적으로 대장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장은 아직 없는데 준공이 떨어졌어. 신축 상가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이게 시간차가 얼마 안 되니까 준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승인.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대장이 없지만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그 앞쪽에 있는 그 상가동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원칙 예외. 미등기 건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자기 건물에다 사무실 오픈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죠. 월세 안 나가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또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요? 중개업은 위치, 장소가 중요하니까. 자기 건물이면 뭐합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아니면 전세로 얻는 방법도 있겠죠. 드물 거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월세. 월세를 다른 말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죠. 그 다음에 월세 안 내고 공짜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죠. 공짜로 빌려 쓰는 걸 뭐라고 불러요?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월세 안 내고. 사용대차. 사용대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어요. 사용승낙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용 승낙서를 써줘. 이렇게 공짜로 빌려 서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꽤 많은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공짜로 사무실을 확보해가지고 오픈하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동업할 때 나오죠. 동업할 때. 자, 어떤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은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공부는 못해요. B는 반대로 돈은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해요. 평균 90이야. 자격증 땄어요. 근데 둘이 같은 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격증을 못 땄는데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 같이 하자 하죠. 같이 하자. 내가 뭐요? 점포 얻을게. 응? 그러니까 A가 이거 뭐요? 임대차를 해요. 응? 빌려요, A가. 그래서 A가 임차인이죠? 그래가지고 B한테 뭐라 그래? 빌려줘, 그냥 그대로. 너가 써. 이게 사용 승낙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증 땄고 실무 교육은 한 13만 원 있으면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돈이 없는데 사무실 얻는 게 문제였는데 해결해 주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보하면 오케이. 이렇게. 이게 사용대책 계약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업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A, B 중에? B가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고 여기는 뭐예요? 법률상 자격증 없는데, 그렇지? 중개보조, 중개보조. 보조원이고 여기는 개공이고 그러죠. 법률상은 이러죠. 그런데 아침에 누가 더 일찍 나와야 돼? 여기 일찍 나와야 돼. 누구 책상이 더 클까? 이쪽이 커. 조그만 책상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사장님이죠. 그래서 배우셨을 거예요. 요 사람이 명함을 팔 때 자기가 사무실 얻었다고 상호를 쓰고서 자기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대표 해서 박찬호 신부이네. 박찬호 야구만 있지 자격증 없어요? 1년이야. 징역이다. 그럼 대표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례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때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사용대차.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지문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로 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점포, 가게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반드시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지. 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짜로 빌려서 확보하고 오픈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나. 자, 세 번째.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돼요. 건축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용도? 용도가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네. 20 몇 가지 되죠? 그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어떻게 해요? 적합해야 된다. 건축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을 보면 중개 사무실은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중개 사무실은 판매 시설이요? 일종 근생이요? 중개 사무실은 용도가 2종 근생이야. 제2종 근생. 근데 면적이 좀 크면 일반 업무 시설로 또 돼.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상에 우리 중개사무실의 용도는 원래 법상은 건축법 시행령상으로는 2종 근생 아니면 일반 업무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을 때 2종 근생으로 등재가 돼 있거나 일반 업무 시설로 돼 있을 때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판매 시설로 돼 있어. 오픈이 안 돼.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일종 근생으로 돼 있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일종 근생도 오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너무 커.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 근생일 때 한해서는 일종 근생 30제곱미터 그러면 이거 몇 평이야 이거? 그렇죠. 10평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면적이 이 정도 돼. 바닥 면적이 이 정도 되면 일종 근생에다가도 오픈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면 법상은 이종근생이나 일반 업무시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게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일종근생에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게 뭐냐면 중개사무소 면적에 대해서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그건 없어. 예, 그래서 면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지금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하고 니은번 지금 나온 거죠? 예. 니은번 정도를 좀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니은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기재된 건물 둘째 줄 끝에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였음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할 것. 별거 아니죠?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좀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요. 보니까 여기 보면 변호사가요. 변호사 아시죠? 변호사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지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등록기준 자실사 이게 적용될까요? 변호사가 지금 중개업하고 싶다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실사 등록기준이 적용될까요? 안 된다면 변호사가 자격증 없고 실무교육 안 받고 그래도 막 사무실을 오픈해서 중개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누구 편이야 지금? 변호사도 적용돼요. 시험에 3차례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적용된다는 얘기는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오픈할 수 있다는 뜻이요. 변호사일지라도 협회 가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오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 뜻이 적용된다는 뜻이. 변호사라고 그냥 변호사 자격증 갖고 바로 오픈할 수는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위에 박스에 보시면 17페이지 위에 보면 주요 판례 이렇게 돼 있죠. 그 판례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은 법률사무가 변호사가 하는 일이요. 자, 위에 거 지금 보는 거요. 17페이지. 법률사무는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것이고 나왔죠?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개사 법령에 적용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등록 기준을 갖춰야만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업을 할 수 있겠다 그 뜻이죠? 옆에 써주셔야 돼. 그 표현만 갖고는 미흡해요.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된다 이렇게. 그게 시험에 출제거리예요. 요게 지금 출제거리가 아니고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된다 요 말이 출제거리라고. 아까 이러면 틀렸던 거.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된다 이걸 써두시고. 자, 이제요 법인을 볼 겁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자 여기도요. 어떤 구조냐면 여기 설명드리고 교재 하나씩 보고서 여기 정리할 겁니다. 자, 어떤 구냐면 법인이 중개업하려고 그래요. 법인이 회사가 그랬을 때 등록을 하려면 등록이 딱 되는 순간에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등록이 돼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타이틀을 붙이려면 이 법인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5가지 보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는 거예요. 기업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법상 회사 이렇게 나오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요? 5천 이상일 거. 자, 그러니까 여기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려면 이 법인은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든지 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협동조합. 이렇게. 그래야 등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법상 나오는 회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개. 아니면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돼요. 협동조합.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자,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해야 된다. 맞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에 해당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협동조합이어도 오픈할 수 있다니까요.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하나 어디에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협동조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협동조합에는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왜냐? 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긴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이야. 비영리. 그런데 중개업은요. 영리 활동이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피가 안 통한다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이것 갖고 출제하겠죠. 포함 그러면 안 됩니다. 맞춰보시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로 등록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 이상 돼야 된다. 그 뜻이야.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상 회사에 들어갑니다. 유한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법상 유한회사, 자본금 3천만 원짜리 상법상 유한회사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본금이 딸려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이 2개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동그라미 니은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까 그랬어요. 14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보세요. 지워버리고 법인이 중개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관청에. 등록이 나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된다고. 등록이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돼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가 총 7가지예요. 그 업무만 봐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등록을 시켜줄 요 시점에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을 정하게 돼 있어요. 1가지든 2가지든 10가지든 간에 그 설립 목적을 여기서 심사를 해봐. 어차피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되면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가 밖에 못할 거니까 여기서 이미 벌써 따져봐가지고 14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는 여기서 커트해요. 설립 목적이 몇 가지가 됐든 간에 그게 14조에 들어가는 7가지 중에서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만 패스다. 한 가지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을 때는 여기서 등록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그래야 통과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니은번. 따라서 설립 목적을 지금 2개를 정해놨나요? 보니까 A라는 법인이 하나는 중개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정해놨고 또 하나는 운송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정해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중개업은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맞지만은 운송업은 14조에 안 나오는 거죠. 한 개라도 껴있으면 등록 안 받아주죠. 그 얘기죠. 디귿번. 디귿번 보시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 그렇죠?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 갖고 있고 대표자 제외한, 요거 시험에 잘 냅니다. 제외한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원이나 사원이 있다.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건 여기서 얘기한 사원은 일반 월급쟁이 아니에요. 임원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따라서는 임원이라고 부르는 경영진도 있고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임원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월급쟁이 아닙니다. 동급이에요. 이런 임원 사원이 예를 들어서 5명입니다. 대표자 빼고 5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 중에 5명 중에 자격증을 몇 명은 갖고 있어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최소 몇 명? 2명입니다. 6명이 만약에 대표자 빼니면 6명이야.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전히 2명이죠. 3분의 1 이상이니까. 이상은 3분의 1 포함하는 거니까.
7명이 대표자 뺀 임원이 7명이에요. 최소한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3명. 이때부터는 3명이에요. 또 이 숫자가 나왔었죠.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번입니다. 제일 끝줄이죠.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죠? 책임자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누가 받는다고요? 임원사원 전원. 임원사원 전원이 받습니다. 분사무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임원사원 뭐예요? 전원. 아까 자격증은요?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 그죠? 그러니까 임원사원이 다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 없네요.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인 기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을 갖다가 암기하실 때, 기억하실 때 지금부터 자실사 5회 초 14만이라고 기억하시고, 자실사 5회 초 14만 이렇게. 자실사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등록이 필요한 3요소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사무실 얻어놔야 됩니다. 그럼 자격증은요? 누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대표자죠. 그리고 대표자 뺀 임원 사원 중에 어느 정도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3분의 1 이상. 이때 요거 계산할 때는 대표자 뺍니다. 대표자 제외.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누가 받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입니다. 그럼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받습니까? 자격증 없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나요? 네. 다 받습니다. 임원사원이라고 생겨먹은 사람은 다 받습니다. 전원이 다 받습니다. 여기는 전원이고 자격증은 3분의 1 이상이에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하고 똑같다고. 그 다음에 5회조 뭘까요? 자본금이 5천 이상. 그래놓고 이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든지 또는 협동조합일까.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든지 또는 뭐요? 협동조합. 다만 다른 협동조합은 다 되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요. 제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요? 제외. 단골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14만은 뭐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다. 14조만. 그 뜻이에요.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해버리시고, 시험 문제는 주로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특수법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특수법인 그러면 어디예요? 가장 유명한 특수법인. 지역농협.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도 있어요. 자, 근데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을 조그맣게 해, 조그맣게. 그게 특수법인이야. 그러면, 자, 결론. 특수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 자실사 5회조 14만이 적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특수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이걸 적용시켜버리면 자산관리공사의 대표이사는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비교하시냐면 변호사는요. 공인개공의 등록 기준이 적용되고 특수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이 하나도 적용되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가 딱 돼 있고요. 이제 18페이지. 네? 자, 마지막 내용을 설명드리고 교재를 정리할 겁니다. 칠판을 보셔야 돼.
저기 있는 등록 절차를 볼 겁니다. 저기 마지막이요. 등록 절차를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교재에서 밑줄 긋고 수업을 마실 텐데. 자, 절차를 보면 일단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돼. 결격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 끝. 여기서 얘기한 등록 기준이 뭐예요? 자, 실사. 자격증 따놓고, 실무교육 받아놓고, 사무실 얻어놓고, 거기고 하자가 없으면 돼. 그러면 준비 끝.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하나요?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등록관청이 어딘가요? 시장, 조그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일부러 조그맣게 썼습니다. 조그만 시를 얘기합니다. 광명시 이런데. 광명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거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이제 사무실이 있는 데죠. 사무실이 있는데. 광명시에 살지만 구로구에다가 사무실 오픈해. 등록관청 어디요? 그렇지, 구로구청장. 그죠? 사무실 기준이에요. 사는 데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어떤 데는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요. 구청장이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광명시장이 대표적이죠.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가 시장. 조그만 시장이에요. 네. 자, 등록 신청 자격은 딱 두 사람한테만 인정이 돼.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 한 사람은 법인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사람은 등록 신청 못해. 외국 사람도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예요. 여기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자격증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신청할 수 있지. 여기는 이제 외국 법인도 법인에 들어가. 특수법인도 법인에 들어가. 아까 자산관리공사.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빠져요. 왜 빠지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론적으로 등록 신청을 못한다는 뜻이요. 왜 못하죠? 이중소속 금지. 중개사무실 동시에, 중개사무실 두 곳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 이중소속이요. 금지야, 금지. 그 때문에 소공이면서 등록 신청해서 개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공인 채 등록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이때 수수료 냅니까? 돈.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 내야지. 요금을 뭘로 줘요? 요금. 지방자치단체 조례. 만약에 광명시에서 오픈해. 그럼 광명시청 갈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뭐예요? 공짜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돈 2만 원 내세요, 3만 원 내세요, 돈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광명시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죠. 이럴 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돼. 이게 뭐냐 이죠. 이거 정리하시면 돼. 별거 아니에요. 구비서류는 이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이거요. 요거 등록 기준 세 가지를 갖췄고 하자가 없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 가만히 보면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했다고 하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입증하는 거니까 이걸 내는 거지. 그런데 자격증 사본은 안 내. 왜냐하면 등록 신청을 집어넣으면 등록관청이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이 사람 증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봐.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실무교육 받는 것은요. 그 수료증 사본 복사해서 내야 돼. 그 다음에 사자는 임대체계약서 같은 거 내야 된다고. 사무실 얻은 거 입증해야지. 이건요. 낼 필요가 없어. 왜 그렇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원조회를 해봐. 전과 기록이 있는지. 알아봐 버리게 돼 있으니까 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구비서류는 저 등록 기준 저거하고 좀 다르게 실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비서류는 2개밖에 안 돼. 그건 한국 사람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실사. 등록 기준 그러면 자, 실사 기억하셔야 되고 구비서류 그러면 실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외국 사람일 때는 좀 달라지죠. 사실은 외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무실 오픈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놓고 하자가 없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어야 오픈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는지는 등록관청 확인해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만 실무교육 받은 거, 사무소 얻어놓은 거 서류 내야 돼. 이건 외국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격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 때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되는 거지.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등록 기준 뭐죠? 자실사.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는 실사죠. 외국 사람일 때는 실사 결. 이렇게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결.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심사합니다. 따져봐요. 등록 기준을 잘 갖췄는지 따져봐. 그리고 혹시나 결격자인지 아닌지 조회를 해보죠. 그래서 기준을 잘 갖췄고 결격자가 아니라면 패스예요. 그러면 등록대장에 이름을 딱 올려줘. 등록대장에.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등록을 딱 시켜줘. 그래놓고는 신청자한테 등록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등록의 통지.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7일 이내 등록의 통지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 심사기간이 7일인 걸 알 수 있고 등록의 통지를 하면 중요하게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의 통지를 하게 되면 7일 내에 신청했던 사람은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돼. 보증보험에 들거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기관에 공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일 때는 1억 이상, 법인 개공일 때는 2억 이상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갖다가 등록관청에 제출해가지고 신고해야 돼.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된 사실을 그 서류 갖고 확인하고서 다 이게 이제 중개사고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확인되면 드디어 업소에 걸 수 있는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등록증 준다고 해요. 그럼 이 업소에다 이것을 걸고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기다리던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뭘 하냐면 영업을 개시한다는 얘기는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는 도장 찍어야 된다고. 그 찍을 도장을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등록을 해 둬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단을 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어. 명단을 통보합니다. 이번 달에 아무개가 등록했다고 매달 통보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통보합니다. 그때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한 번씩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록 절차예요.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을 하고서 교재를 정리합니다. 뭐냐, 이 등록 신청하는 이 절차 과정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등록 신청을 하면 이때 바로 그냥 등록 신청하는 요 순간부터 개공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된 요 순간에 개공입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받아서 걸고 앉아있을 때 요때부터 비로소 개공입니까? 아니면 일을 시작해야 개공입니까? 등록증을 걸고 앉아서 비로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어야 됩니까? 등록증 뒤에 딱 걸고 그래야 개공입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환자를 말한다. 그렇게 공부했죠? 지금 2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때 이미 개공이요. 등록증을 겨우 받은 자가 개공이다 틀린 거예요. 중개업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개공이다 틀린 거예요. 중개업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등록증을 안 갖고 있더라도 등록만 돼 있으면 이미 개공이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이때 기준했을 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등록되고 나서 하면 되는 일이 있고 2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자,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받습니까? 등록된 후에 받습니까?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실은 개설 등록하기 전에 얻어놓습니까? 등록한 뒤에 얻어도 됩니까? 전에 얻어놔야 돼요. 제가 왜 웃었냐면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다시 공부하러 오셨어. 근데 야간반이신데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왜 떨어지시냐고 물어봤더니 중개사법을 9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받았죠? 떨어질 수 없는 점수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점수예요.
그래, 꽈락이 없대요, 또. 그래서 꽈락이 있습니까? 꽈락이 없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과목 점수가. 뭐 40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둘 다 40점이면 이제 10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1차는 되고 이제 2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건 중개사법만 잘해서 될 게 아니구나. 세법이래,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세법을 잘 못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공부하시면서 가게를 얻어놨어요. 1,000만 원에. 위치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가게를 먼저 얻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등록되기 전에만 얻으면 되잖아요. 등록되기 전에 얻으면 되잖아. 간혹 위치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하시면서 얻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등록되기 전에 얻으면 되죠, 사무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제가 웃은 거예요, 방금 전에. 두 번째, 여기요. 보증 설정은 등록되기 전에 설정합니까? 등록 후에 보증 설정합니까? 등록 후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등록 후 보증 설정이야. 이것처럼 등록이 되고 나서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충분한 게 하나 더 있죠. 이것처럼 중개사무소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충분한 게 하나 더 있죠.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기준에서 등록 후 보증 설정, 등록 후 인장. 둘 다 법적으로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구비 서류에는 보증 서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등록되고 나서 하니까. 세 번째, 등록이 됐다고 바로 등록증을 주진 않아. 등록이 되면 보증 설정된 게 확인돼야 비로소 등록증을 주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바로 주진 않고. 다만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은 지체 없이 교부하지. 바로 준다고. 아까 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합격을 하면, 통과되면 등록의 통지는 며칠 이내 하죠? 7일 이내. 보증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 교부는 지체. 두 개 바뀌면 안 돼. 등록의 통지는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틀리잖아요. 등록의 통지는 7일 이내. 다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예? 이 세 가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로 물어보거든. 이거 질문 드리고 이제 교재에 밑줄 긋고. 자, 등록관청은 등록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의 통지를 할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틀렸어요. 등록의 통지를 할 때는 이거 관계없이 등록이 통지하는 거예요. 등록 후 보증 설정이라며요. 못 맞추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이 세 가지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의 핵심은 이 세 가지요. 네, 네. 교재에 밑줄 긋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 4번에 보면 제출 서류, 구비 서류입니다. 우리 암기할 때는 실, 사 이렇게 암기했던 거죠. 동그라미 1번이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에요. 실입니다. 실. 동그라미 2번이 여권용 사진이죠. 그 사진할 때 사자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사 할 때 그 사가 두 가지네요. 사진도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소 할 때 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입니다.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거기요. 동그라미 4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비서류입니까? 아닙니까? 외국인한테만 구비서류죠. 외국인한테만 그게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하남이라고 써놨잖아요. 됐어요? 따라서 밑에 알아두기 두 번째 거, 바로 밑에 거 말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그 바로 밑에요. 서류 확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세 가지를 지금부터 X를 할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세 가지. 자, 먼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득 여부 확인을 해야 된다. 나왔죠? 그건 자격증 사본은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 그쵸?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나왔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이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이 뜻이죠? 제출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거 지금 세 가지를 써놨죠? 뭐가 있어요?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또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아니죠?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 대표적인 거 하나 더 옆에 적어 놓으시죠. 보증 서류입니다.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길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줄여서는 보증 서류. 보증 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등록 후 보증 설정이라고 돼 있으니. 그죠? 그다음에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수수료 납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 그 수수료 요금을 뭘로 정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 오른쪽 페이지. 가로 6번. 등록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데, 자, 등록의 통지는 며칠이네? 7일이네. 그 기간 하나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그 중에 기억번.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뭘 준다고요? 등록증을 교부한다. 동그라미 4번. 등록사항 등의 통지라고 돼 있죠? 마지막입니다. 이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 협회에다가 뭐 한다고요? 통지. 언제까지 통지한다고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요? 협회. 그렇죠? 그거 받으시고 그 밑에 박스 별표하시고 오늘 오후에 시험 봅니까? 네. 거기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알아두기 있죠? 한번 암기해서 오세요. 암기해서 한번 시험 한번 봐보시고. 다 했고요. 이제 10분 됐습니다. 1시 10분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등록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등록이 됐어요, 지금. 자,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의 통지를 딱 받고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의 통지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벌써 지금 오픈하려고 막 등록 신청하고 이 가게 차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벌써 사무실 앞에 구름대 같이 계약서 써달라고 몰려있어요. 아우성이야. 저부터 써주세요. 저부터 써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 줄 서시오 해가지고 막 써줘.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네. 자, 등록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니까 줄 서시오 해가지고 막 계약서를 갖다 수십 장을 써줬어. 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야? 등록됐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혹시 등록의 통지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써줘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어요. 이것도 안 했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걸어놨으니 제재를 받겠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 안 한 것 때문에 등록이 잘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등록은 이때다. 개공은 이때 이미 된 거다. 그렇죠? 아니요. 통지 안 받아도 등록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등록된 겁니다. 네. 자, 맛있게 식사하시고 2시 10분부터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